안녕하세요.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시간, 바로 지금을 함께 이야기하는 황금지금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셔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부모로서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식 앞에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부모이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부모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도 사람인데 감정을 숨기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부모도 사람이니까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숨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감정을 언제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식 앞에서 무심코 드러내는 몇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자녀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심지어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감정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들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듣다 보면 가슴이 뜨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시간들이 후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 나도 저랬는데. 나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깨닫는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난주에 상담센터에서 만난 한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65살의 김 여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40대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학교 갈 때도 사고 날까봐 걱정했고, 친구 사귀는 것도 불안했고, 성적도 신경 쓰였고요. 밤만 되면 아들 방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다친 데는 없니? 친구들이랑 싸우지는 않았니? 선생님한테 혼난 일은 없고, 밥은 제대로 먹었니? 길 건널 때 조심했니? 매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전화를 수십 통 했습니다. 어디 있니? 왜 안 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밖에서 위험한 일 당한 건 아니고,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니니? 그렇게 물어보면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김 여사는 걱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위험해 보였으니까요. 뉴스를 보면 사고 소식뿐이고 주변에서도 안 좋은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결정을 무서워합니다. 결혼도 취업도 이사도 다 불안해하면서 결정을 못 내립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온갖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전한 길만 선택합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불안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염되었다는 사실을요. 내가 세상을 불안한 곳으로 가르쳤구나. 내가 아들한테 용기 대신 두려움을 선물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아들 인생을 망친 것 같아요.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진행했습니다. 부모의 불안 수준과 자녀의 불안 수준을 20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겁니다. 1000명이 넘는 가정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부모가 일상적으로 불안을 표현하는 가정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보다 불안장애를 겪을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모가 실제로 불안한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그 불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속으로 아무리 불안해도 아이 앞에서 침착하게 행동한 부모의 자녀는 정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대로 불안을 자주 드러낸 부모의 자녀는 그 불안을 고스란히 배웠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을 거울처럼 반사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안전하게 바라보면 아이도 그렇게 배웁니다. 부모가 세상을 위험하게 바라보면 아이도 그렇게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세상을 부모의 눈으로 배웁니다. 특히 어릴 때는 더 그렇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불안한 곳으로 바라보면 아이도 그렇게 배웁니다. 엄마 아빠가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아이는 생각합니다. 아, 세상은 원래 무서운 곳이구나.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면 안 되는구나. 안전하게만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배운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매 순간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도전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모든 게 불안하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겪은 끔찍한 일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안은 대부분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상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에게 세상은 위험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부모도 사람입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다칠까봐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아이 앞에서 여과 없이 쏟아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 앞에서는 침착하게 말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아이에게 주는 가장 큰 안정감입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두 딸을 키우셨는데 항상 언니와 동생을 비교하셨다고 합니다. 언니는 공부를 잘했고 동생은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성격도 달랐습니다. 언니는 조용하고 차분했고 동생은 활발하고 말이 많았습니다. 둘 다 각자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언니는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림만 그리니? 언니처럼 좀 해봐라. 언니는 조용한데 너는 왜 이렇게 시끄러우니? 언니는 착한데 너는 왜 말을 안 듣니? 언니는 이런데 너는 왜 저러니? 항상 언니가 기준이었습니다. 동생은 그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언니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언니처럼 못하니? 왜 똑같이 못하니? 그 말을 수없이 들으며 동생은 자랐습니다.
동생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언니만 못한 사람이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동생은 50이 넘었는데도 언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는답니다. 말도 거의 안 하고 명절에도 잘 안 온다고 합니다. 언니와도 연락을 거의 안 한답니다. 자매인데 남처럼 지냅니다. 명절에 억지로 모여도 어색합니다. 대화도 잘 안 됩니다. 박 할머니는 그제야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둘 다 내 딸인데 왜 자꾸 비교를 했을까? 동생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언니도 편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상처는 이미 깊이 새겨졌고 관계는 이미 망가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발달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 비교를 자주 당한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관찰한 겁니다. 30년에 걸친 추적 연구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비교를 자주 당한 아이들은 자존감이 현저히 낮았고 우울증 발병률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더 심각한 건 형제 관계였습니다. 어릴 때 비교당한 형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평생의 라이벌이 되어버린 겁니다. 명절에 모여도 서먹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지 못합니다. 한쪽이 잘 되면 다른 쪽은 불편해합니다. 어릴 때 심어진 경쟁 구도가 평생 지속되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형제를 적으로 만듭니다. 함께 자라야 할 동반자를 평생의 경쟁자로 만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자식을 비교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교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애는 저런데 너는 왜 이러니? 형은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언니는 잘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이런 말이 아이를 움직이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극을 주면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자존감 파괴입니다. 아이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구나.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만 인정받는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실패작이구나. 그렇게 배운 아이는 평생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를 남의 아이와 비교하는 순간 그 아이의 고유한 가치는 사라집니다. 형제를 비교하는 순간 둘 다 상처받습니다. 비교당한 아이는 열등감을 갖고 비교의 대상이 된 아이는 죄책감을 갖습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각자 다른 씨앗입니다. 장미 씨앗에게 왜 해바라기처럼 크지 않느냐고 물을 수는 없습니다. 장미는 장미답게 피고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답게 핍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색깔로 피어나게 해주세요. 비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내가 바로 너여서 좋다. 너는 내 모습 그대로 완벽하다. 그 말 한마디가 아이를 살립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작년 가을에 만난 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70을 넘기신 분인데 평생 교직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식 셋을 키우면서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요즘 애들은 참 편하게 산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자주 이야기하셨답니다. 나는 대학도 못 갔다.
가난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했다.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다. 겨울에도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떨면서 공부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런데 너희는 대학까지 보내주는데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희는 왜 감사할 줄 모르니? 너희는 너무 쉽게 산다. 고생을 모르니까 철이 없는 거야. 그런 말들을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하셨구나. 우리 때문에 힘드셨구나. 감사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수십 년 동안 듣다 보니 지쳤습니다. 아버지의 후회와 원망을 자기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인생을 보상해 드려야 하는구나. 우리가 잘 되어야 아버지의 한이 풀리시겠구나. 그런 부담감이 짐이 됐습니다. 그 말들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자식들은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무거운 짐을 느꼈답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인생을 보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뭘 해도 아버지한테 빚진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도 미안했습니다. 즐거워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와는 가까이 지내지 못한답니다. 전화도 자주 안 하고 명절에만 겨우 얼굴 보는 사이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만나면 항상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의 후회 표현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겁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부모가 자신의 후회를 자주 표현하는 가정이었고, 다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10년에 걸쳐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부모의 후회를 자주 들은 자녀들은 죄책감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뭘 하든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부모의 눈치를 봤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부모님이 실망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부모님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아닐까?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후회는 아이에게 빚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이것도 못했는데 너는 저걸 할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는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아이는 부모의 인생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집니다. 그리고 그 짐은 평생 내려놓지 못합니다. 부모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이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못 가본 길을 자식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식의 인생이 아닙니다. 부모 인생의 연장일 뿐입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과거는 현재를 죽인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부모의 후회는 과거입니다. 그 과거를 자식에게 떠넘기는 순간 자식의 현재가 죽습니다. 자식은 현재를 살아야 하는데 과거의 빚을 갚느라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가 생깁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이루지 못한 꿈도 있고 가지 못한 길도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자식 앞에서 반복적으로 꺼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심리치료사가 아닙니다. 부모의 후회를 해결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후회는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자식에게는 미래를 향해 가볍게 날아갈 날개를 달아줘야 합니다. 무거운 과거가 아니라 가벼운 희망을 주세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 나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응원할게. 내 과거는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 아이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쯤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달 전에 상담실에서 만난 이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68살이신 분인데 아들 하나를 키우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답니다. 너는 커서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집안에서 의사 한 명은 나와야지. 그게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본인은 의사가 되지 못했지만 아들만큼은 꼭 의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야 한다. 의사가 되어야 떳떳하게 살 수 있다.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아들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미술 시간만 되면 눈이 반짝였고 집에 와서도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생님도 재능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미술 대회에 나가면 상도 자주 탔습니다. 아들은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림 그려서 뭐하니? 그런 걸로 밥 먹고 살 수 있니? 의사가 되어야 떳떳하게 살지. 화가는 굶어 죽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술학원을 끊고 과학학원을 보냈습니다. 아들의 그림 도구들도 다 치워버렸습니다. 아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나중에 커서 고마워할 거야. 아들은 아버지 기대 때문에 의대를 갔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바라던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흥미가 없으니 공부가 안 됐고 성적도 나빴습니다. 매일 우울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2년을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했습니다. 화도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방황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도 되기 싫고 그림도 이제 그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그렸더니 손이 굳었답니다. 열정도 식었습니다. 지금은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대가 아들 인생을 망쳤어요.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했어야 했는데,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부모의 기대와 자녀 발달에 대한 장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년 동안 수백 가정을 추적 관찰한 겁니다. 연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스트레스 수치가 높았고 정체성 형성이 늦어졌습니다. 특히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적성이 다를 때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자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둘 다 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자아를 억압합니다. 진짜 나를 죽이고 가짜 나를 살게 만듭니다. 부모의 기대는 사랑처럼 포장됩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이 길이 내게 좋은 길이야. 나는 세상을 아니까 내가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거야.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너를 만들겠다는 욕심입니다.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와는 다른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고유한 재능이 있고 고유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뜻대로 키울 권리가 있다고요. 내가 경험했으니 내가 아는 길로 보내는 게 맞다고요. 내가 더 많이 알잖아. 내가 세상 물정을 더 잘 알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권리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아이에게는 아이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갈 수도 있고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부모의 역할은 길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을 가든 응원해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나는 믿는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그 말 한마디가 아이를 살립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안과 비교와 후회와 기대와 외로움. 이 5가지는 모두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불안하고 비교하고 후회하고 기대하고 외롭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감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을 자식에게 쏟아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불안 대신 안정감을 주고 비교 대신 인정을 해주고 후회 대신 격려를 해주고 기대 대신 자유를 주고 외로움 대신 독립을 선물해야 합니다. 올해 초에 만난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5살의 김 할아버지셨습니다. 배우자는 10년 전에 먼저 가셨고 자식들은 모두 분가했습니다. 큰 집에 혼자 계시니 적적하고 외로우셨을 겁니다. 그분은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 혼자 너무 외롭다. 아무도 안 찾아온다. 나는 이렇게 쓸쓸하게 늙어가는구나. 자식들은 처음엔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아버지의 외로움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답니다. 아무리 자주 가도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안 오잖아. 나 혼자 외롭다니까. 그래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차피 또 외롭다는 말만 들을 거니까요. 김할아버지는 더 외로워졌고 더 자주 불평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전염됩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듣는 자식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찾아가도 아버지 어머니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없는 우물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멀어집니다. 자식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해도 부모님은 외로우실 거야. 그러니 차라리 안 가는 게 마음 편해.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몸도 불편해지고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럴 때 외로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자식에게 짐으로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외로움의 해결사가 아닙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건 또 다른 형태의 이기심입니다. 자식 앞에서는 담담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는 괜찮다. 내 삶이 있다. 너는 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게 자식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할 때 자식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죄책감이 없으니까요. 그냥 보고 싶어서 오게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은 우리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우리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을 응원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사랑입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려놓는 것도 사랑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런 말을 했는데, 나도 저런 행동을 했는데, 나도 아이를 비교했는데, 나도 내 기대를 강요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후회가 밀려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식 앞에서 조금 더 침착해지고, 조금 더 인정해주고, 조금 더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노력하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